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이 오는 25일로 지정되며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공수처는 이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네, 오늘 관련한 이슈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했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요즘은 뭐 하도 뉴스 특보가 많이 나오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긴급 속보가 떠가지고 4시에 그걸 제가 직접 우리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시청을 했는데 그 수사권과 관할권 문제가 상당히 그동안 논쟁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택해서 했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수사권과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대리인단 입장이라든가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기색과 그것의 부당함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 요구하고 있었는데 지금 변호인단에서 그 형사소송의 대원 측이 서면주의인데 그 7만 쪽을 쭉 보다 보니까 과거에 12.3 비상계엄 관련한 압수수색과 통신영장 청구를 했는데 중앙지법에서 기각을 당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체포영장은 아닙니다. 사실 공수처에서도 얘기했지만 체포영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압수수색과 통신영장 청구를 해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체포영장도 중앙지법에 하면 이것을 기각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소위 말해서 영장 쇼핑을 해서 서부지법에 청구해서 발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국민의힘과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법 부당하다, 위법이다. 그래서 체포된 것은 무효고 그렇기 때문에 즉시 석방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공격을 하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이 오늘 이런 것들이 문서로서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정문으로 가려다가 쪽문으로 돌아서 간 거기 때문에 이것도 법치주의의 어떤 근본적인 질서를 무시한 위법적이고 절차적 흠결이 있다.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변호인단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사안에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대리인단에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압수수색 대상에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 관저 등이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반박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애초에 압수수색과 통신영장 청구를 대통령에 대해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체포영장과 관련돼서는 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했다는 겁니다. 공수처에서는.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이제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요. 또 민주당 측에서는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가 적법했다는 결론을 받지 않았느냐 하면서 일축을 했거든요. 민주당도 반박을 했습니다. 이거 반박할 것도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교묘하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한 적이 없어요. 다만 통신영장은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 사유가 뭐였냐면 검찰과 공수처가 모두 다 청구했기 때문에 혼선이 있으니까 수사기관을 일원화 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기각된 것이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기각됐다. 이것은 전혀 거짓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런 논란들 자체가 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이 만든 겁니다. 애초에 그냥 특검을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특검을 했으면 수사권 논란이 있을 수도 없고 특검이 수사해서 법원에 넘겼으면 끝난 일이에요. 근데 특검을 거부했죠. 그리고 검찰도 수사권 없다고 거부했죠. 공수처도 수사권 없다고 거부했죠. 그런데 또 경찰 가서 수사받는다는 얘기는 안 했죠. 대통령은 계속해서 시간만 끌려고 했지 정작 수사받으려고 하는 의지는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속이 이제 영장이 발부되니까 이제 또 다시 그것, 즉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했으니까 풀어놔야 된다, 구속이 취소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결국 대통령은 계엄이 내란이 아니었다, 불법이 아니었다, 위헌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보다도 뭐 절차적 흠결만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계엄은 정작 국무회의에서 심의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개의 절차도 없고 안건도 없고 폐의 절차도 없고 그냥 5명만 불렀다가 또 국무총리가 반대하니까 다시 사람들 더 불러서 11명 딱 타니까 나 계엄 선포한다 하고 그냥 갔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절차적 흠결은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만들어낸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이렇게 다투는 것에 대해서 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25일 무제한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주말 내내 이제 최종 변론의 준비를 한창 할 텐데요. 양측 각각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까요? 지금 뭐 방어권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헌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대리인단인데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검찰에서 올라온 뭐 조서를 아직 확인도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다음 달 25일 날 최종 변론은 무리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재에서는 이 대통령의 파면이 정당한지 아닌지 그리고 헌법적인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검찰에서 조서와 관련해서 주말 동안에 이거에 대해 치열하게 살펴보고 여기에서 또 증인을 신청할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방어권 보장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것이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최후의 이제 중대 결단이라는 것이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뭐 변호인단 총사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피청구인인데 피청구인이 마지막 기일날 참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서 뭐 중대한 결심을 할지 그것은 변호인단이라든가 대통령이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25일 전까지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방어권 보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한 전략 세울까요? 근데 일단은 뭐 다음이 최후 변론 기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인이 중대 결심할 기회는 끝났다. 최후 변론이 끝나면요, 뭐 당사자가 뭐 나오지 않거나 변호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 제한 없이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원 없이 할 말은 다 해라. 그러나 재판은 굉장히 냉정할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했던 건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계엄 해제를 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느냐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유리한 말은 나오지 않고 불리한 말들만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가고 복면을 가지고 계엄군이 들어갔습니다만 그게 왜 들어갔냐고 했더니 부정선거라고 했는데 국헌문란 목적에 내란을 했는데 부정선거를 주장한다? 이건 뭐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요. 또 포고령과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뭐 의사를 처단하라,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 이것들이 다 합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최후 변론의 시간은 길게 주었다 할지라도 결론은 굉장히 냉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한편 오늘 국회에서는 국조특위 4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출석을 해서 이상현 특전사 1공수 여단장과의 통화 내용을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셔서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으라고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것은 뭐 여단장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특전사령관이 증언 때 나와서 대통령과 1대1로 신문을 한 적도 헌재에서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때 보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진술이 상당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사람, 인원, 요원, 예. 그리고 의원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큼 그런 여러 가지 말바꾸기, 그것이 증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빙성을 여러 가지 깨는 그런 진술을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는데, 그럼 들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그렇게 들었다,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회를 정말로 그 직능을 정지시킬 정도로 심각한 그런 어떤 것이 계엄을 통해서 이루어졌냐, 그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체포 지시가 하달됐다는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는 듯한 모양이 나왔는데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 보십니까? 아주 나쁘죠. 뭐 이유 없이 체포를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좋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굉장히 헌법 법률 위반이고 법치주의를 깨트리는 것인데, 또 그분이 법을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검찰총장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교도소로 보내신 분인데 본인이 헌법과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결과를 냉정할 것이고, 아니 많은 부하 직원들이 있잖아요. 부대원들이 있고 그 많은 부대원들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들었는데 한두 명이 그런 적이 없는데요, 대통령한테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 한두 사람의 거짓말로 수십 명의 진술을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말은 뭐 진실로서 들릴 것인데, 자꾸 이걸 대통령과 대통령의 변호인이 거짓말했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라든가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든가 모두 대통령의 말을 따라서 하는데, 이건 심각하게 중도층을 잃어버리고 극우 정당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께 보여지기 때문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극우 정당으로서 굉장히 어렵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이제 그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그 폭동이죠, 폭동. 폭동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을 본인에 장악하거나 점령하거나 참절한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 그리고 권능을 무력화한다는 그런 개념이 실질적으로 실현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번 국회에 물론 지금 뭐 여러 가지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가 서울청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안 유지라든가 질서 유지를 해서 병력을 파견했다, 그런 진술도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뭐 비상계엄을 할 때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심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것의 주무장관은 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인데, 행안부 장관의 얘기로는 그날 국무회의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간담회 형식이지만 그것도 국무회의라고 비상국무회의라고 할 수가 있고, 물론 부서가 빠졌는데 부서가 빠진 이유는 통상적으로 의전비서관을 통해서 부서가 그날 하든지 일주일 내에서 나중에 부서를 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그대로 지금 내란으로 급속하게 지금 혼란스럽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빠졌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국회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어떤 참절이라든가 권능이 무력화되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헌법을 위반한 경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 그것은 헌재에서 결국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논리가 뭐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없다라고 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이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총을 들고 특전사들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왔는데 이를 막아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특전사 대원들이 총을 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 것이지, 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유혈이 낭자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시도는 그냥 폭망한 거예요. 결국 국민의 힘인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한 것이지,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성으로 계엄을 한 것이라는 그 주장 자체는 전혀 거짓말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이 본인이 계엄을 발동한 명분에 대해서 수차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명분에 대해서 물론 야당의 그런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예를 들어서 밤 10시에 계엄하는 것이 어딨냐. 그리고 국회가 수천 명이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특전사 뭐 한 일기 여단이 들어와도 그것을 다 못 막습니다. 국회는. 그러나 국회에 들어간 인원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연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직능을 여러 가지 권능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그런 계엄이 정말로 계엄이었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탄핵 심판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박 전 의원 지난 총선 때 공천에서 낙천했던 인물이잖아요. 이번에 만나서 대의를 위해서 모든 거 다 털자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이번 만남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도 과거에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뜨거운 맛을 봤잖아요. 그건 민주당 지지자들이 박용진 의원을 지지해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건 결국 어떠한 민주당이 분열보다는 결집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독재를 이겨내려고 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비명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각을 짚고 가야 되느냐. 또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다고 해서 박용진 의원을 내치고 기존의 친명만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것은 국민의힘과 다른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포용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포용의 정신을 가지지 못하고 배쳐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한동훈 배신자, 유승민 배신자인 것처럼 그 배신자를 몰아내는 그런 정부는 결국 탄핵되고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다행이고 또 뭐 조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보수까지도 폭넓게 좀 포용하면서 정말 성장으로 가야 되는 지금 그런 시기다. 지금 너무나도 우리나라의 경기가 너무 후퇴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총선 이후 첫 만남이었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의 만남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이것은 이제 혹시 있을 조기 대선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포용의 모습을 보이는데 저것이 포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페널티로 열심히 일하고 대선까지 경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한 민주당이 몇 안 되는 그런 엘리트 의원을 하위 10%에 넣어가지고 탈락을 시킨. 그래서 현재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한 이재명 일극 체제가 완성된 그런 민주당이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이재명계가 민주당을 장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에 비명 행사 친명 행제라는 그런 신조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변호사는 지난번에 총선에 경선까지 한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고 당내 분란이 일어나서 호남 정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이 태동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불안하고 그리고 혹시 모를 대선에서 조기 대선에서 야권이 분열하면 보수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5%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통합과 여러 가지 분당이라든가 보수 진영의 분할 그리고 진보 민주당계의 분할 이런 것이 대선의 향배를 가를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박용진 전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갖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 대선 국면이 또 혹시 지나면 이런 것도 다
정치적인 제스처일 뿐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비판적인 시각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오늘 이렇게 당내 통합 행보를 위해서 나섰는데 그런데 얼마 전 이 중도 보수 발언 때문에 당내에서 여전히 조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히나 별로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잖아요. 예. 아니 어떻게 민주당 지지자고 진보 지지층이 많은데 이재명 대표가 보수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느냐?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가 약간 헐렁해져 버린 거예요. 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보수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 통합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보수의 지지층까지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 메시지이자 국민의힘이 건전 보수, 개혁 보수의 지지층을 잃고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주장이다라고 보고요. 이런 전략적인 주장을 이재명 대표만 했느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DJP 연합, 뉴 DJ 플랜이라고 하면서 자꾸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하니까 이 이미지를 지우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중도로 보수로까지 나아가려고 했고 결국 집권 이후에 굉장히 인터넷 고속도로 등 정보 체계망에 있어서 굉장히 우선적으로 세계에서 인류가는 어떤 나라이자 기업을 키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실용주의론, 흑묘, 백묘보다는 쥐 잘 잡는 고양이에 낫다. 뭐 이런 것은 결국 실용주의적인 것이니까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영토 확장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해서 좀 더 보수로 가서 국가 경쟁력을 더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보다는 지금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 옹호에만 시간을 끌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민주당에 조금 실망했던 지지층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임 전 실장과도 이 대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면서 당내 통합도 노리고 있고 표현을 좀 빌려서 영토 확장까지 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여당 입장에서는 약간 경계할 만한 부분이긴 할 것 같거든요. 아니 경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런 모습이 민주당을 흔들 수가 있고 민주당을 갈라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가장 좋은 구도는 구도 이슈 인물인데 구도적으로 야권이 분열되면 가장 편한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재명 대표가 뭐 영토 확장이라는 거 좋습니다. 영토 확장이라는 것을 또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다음 대선은 우리가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쉽게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착각인데 또 하나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30%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갇혀 있는 이유가 뭐냐? 중도층을 포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클릭을 해가지고 중도를 포섭하겠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귤화유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귤이 화북지방을 넘어서 중국 쪽으로 가면은 탱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고 정체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 집토끼를 먼저 잘해놓고 산토끼를 잡는 건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30%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산토끼 중도층을 잡아와야만이 확실하게 조기 대선이 혹시 있을 경우에는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또 하나는 뭐 방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탄핵과 관련해서 보수 지지층들이 상당히 결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것을 극우라고 표현합니다. 극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는 2030이라든가 중도층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저런 전략은 그러면 이참에 국민의힘을 완전히 극우 쪽으로 밀고 그다음에 그 중간을 민주당이 다시 가져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러면 중도 우클릭을 하는 순간 정말 본질이 다시 떼어져 나갈 가능성이 큰 것이 지금 김두관 의원도 마찬가지로 대권 욕심에 뿌리마저 망각했다고 비판하고 있고 김경수 전 도지사도
당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못 바꾼다 그러고 이인영 의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다 그러고 또 임정수 의원도 좀 전에 비판하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했을 때는 과유불급이다. 그리고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명성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선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중도층을 포섭하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표 행보에 대한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여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문수 장관은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에 대해서 해석은 자유자, 굉장히 좀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낸 책은 예약 판매 시작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뭐 그동안 여권에서는 조기 대선 이야기가 꽤 금기시가 됐었는데 이제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홍준표 전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헌재에서 판결을 아무도 예측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고 우리 국민의힘의 1호 당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목숨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정치의 생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생명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그러면 할 수 없이 정당으로서는 또 중원 또 광장으로 나가서 치열하게 민주당과 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중도에 나가서 광장에 나가가지고 민주당과 대선을 놓고 치열하게 싸워야만이 만약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국민의힘이 정말 단결 못해서 보수 세력이 단결 못해서 민주당한테 혹시 정권을 넘긴다면 정권도 민주당이고 국회도 민주당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민주당식으로 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번 대선이 혹시 치러진다면 민주당의 압도적인 국회 장악력을 하고 있는 민주당을 견제해 주세요. 그것이 대선 캐치프레이즈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김문수 지사가 당연히 지금 보수에서는 1위로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해왔고 저런 자세가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들고 뭐 탄핵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대통령 본인들이 데려다가 배출한 대통령을 국회에 가서 탄핵을 시키고 그런 정치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 같은 분이 뭐 대통령과의 의리로 탄핵은 안 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근데 하필 그분이 뭐 대한민국이 일제시대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다. 또는 김구 선생의 국적은 중국일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분이 하필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 1위의 지금 장관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국민의힘이 구구정당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바라보는 거거든요. 뭐 저분이 뭐 대선을 준비하든 뭐 대선 후보가 되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뭐 구구로 보이는 분이 대선 경쟁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상대를 만난 거죠. 근데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뭔가 혹세무민하고 또 강성인 국민과의 어떤 포용보다는 편가르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 모습을 2년 6개월 동안 봤는데 저분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5년 동안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위치를 굉장히 잘못 잡고 있다 생각되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순실 말을 많이 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보호하다가 망해버린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과 한동훈이 배신자로 몰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누구를 배신자로 몰리지 말고 다 통합하고 포용해서 정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누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대선 후보가 됐을 때 그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중도층을 끌어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흠결 없는 지금 후보자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또 뭐
명태균 씨의 어떤 말에 또 연루돼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순리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뭐 하다 보면 뭐 정말 대선이 이제 정말 진행이 된다면 그 당심과 민심이 움직이는 쪽으로 당에서도 후보를 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순리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예, 좀 이것까지 여쭤볼게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의 정계 복귀 타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동훈 대표는 뭐 제가 그 뭐 당 대표 선거 때도 제가 뭐 한번 뭐 같이 선거도 뭐 물론 뭐 같은 캠프에는 없었지만 우리 당의 대표였고 예. 저는 지난 당대표 선거 나올 때도 마찬가지 비대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선에서 비대위원장 하면서 국민의힘이 참패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은평을 해서 저도 참패를 해서 낙선을 했는데 그런 것을 책임을 지고 물론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했지만 사퇴를 하고 바로 당대표에 나오는 것은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때 당시 나오지 말고 그냥 외국에 가서 아직 젊으니까 외국에 가서 1년, 2년 있다가 지방선거 때 돌아오면 딱 좋겠다. 근데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에 아니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당대표 하면서 급기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도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원들의 어떤 인식은 상당히 지금 물론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는 그런 당원들이라든 국민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또 비토 세력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오랫동안 정치를 하려면 좀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정치인들이 책을 내면 무조건 출마합니다. 그래서 출마하겠다는 그런 네. 뜻이고 2달 동안 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 지난 총선 때 한 달 전에 저도 책을 갑자기 만들어 출판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출마하지 않습니까? 예. 책을 만든다는 것은 총선 출마 아니 이제 뭐 대선 출마 신호탄이군요. 예. 그렇게 이제 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과연 한동훈 대표의 시간인가? 저는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정치인들이 한번 길을 잘못 들면 10년 뒤를 보면 됩니다. 10년 정도 노력을 해야지 현재 위치까지 오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것이 뭐 나오고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좀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부위원장께서는 한 전 대표가 돌아오기에 좀 이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 돌아오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죠. 이제 뭐 곧 있으면 5월 중순이면 조기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은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을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책에서도 그랬던데 도망가라, 체포당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왔잖아요. 예. 그래서 최소한의 역사적인 소명은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김문수 장관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은 거의 뭐 찬양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고 극우 정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나섰을 때 또 배신자로 좀 찍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극우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대선 후보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운 형국인데요. 다만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화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을 거예요. 중도층을 잃어버리면 극우 정당화돼서 국민의힘에서 영남당이 된다고 해서 다시는 정권을 잡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한동훈 대표에게 기회는 있겠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 주요 인물들에 대한 시각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